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진짜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시모와 시부가 그런 사람이었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편을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와이프인 저마저 괴롭히려던 시댁이었으니까요. 그런 시댁과 얼마 전에 완벽하게 인연을 끊고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네요. 지금이야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 직전까지도 엄청 힘들었어요. 남편은 물론 저보다 더 오랜 기간 힘들어했고요. 저희 부부의 힘겨운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대신 화목한 가정이었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외동딸이에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참 힘들어 보였어요. 항상 어딘가에 쫓기는 것만 같았거든요.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회사에서도 쫓기는 것처럼 일했고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내내 밖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당시 저는 집과 거리가 먼 곳에 발령받아 자취를 하는 중이었는데 저의 자취방에 오는 걸 남편이 무척 좋아했었죠.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점점 안정을 찾던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으로 아주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공무원이라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만큼 좋은 게 없지.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만난 시부는 다행스럽게도 좋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시모는 전혀 다르더군요. 말단 공무원이 뭐가 좋다고 난리예요? 그런 거 공부만 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집안에 돈 한 푼 없는 애를 데려와서는 꼭 어디 가서 자기 같은 애를 데려와? 어허, 며느라가 듣는 데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해라. 네 시엠이 될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그래. 시부 말에 시모는 입을 삐죽이고 있더군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흘겨보고는 저한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아버지 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어디, 내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너희 신혼집으로 쓰는 게 어떻겠냐? 남편이 아버지 하고 입을 떼는데 뜬금없이 옆에서 쇳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파트를 왜 첫째한테 줘요? 첫째 아들한테 집 해주면 둘째 아들한테 뭐 해줄 건데요? 아파트가 그거 하나뿐인데 그걸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죠? 우리 아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시모의 반대에 남편이 급하게 입을 다물었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죠. 지금 당장은 현금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 사람아. 그래도 아들 장가 가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이 둘인데 왜 그 생각을 못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재혼했다고 설마 아들들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차별을 했다고 그래? 내가 당신 아들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한 적 있어? 그놈이 다 말아먹어도 돈 빌려줬잖아. 어쨌든 난 반대예요. 우리 아들도 결혼 정년기예요. 곧 있으면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형한테 주고 남은 찌끄러기나 받아먹게 할 생각인 거면 나 당신 가만 안 둬요. 시모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걸 보는 시부가 답답하단 표정으로 시모를 쳐다봤지만 딱히 뭐라고 화내진 않더군요.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남편은 이 상황이 익숙한 건지 시부에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저희는 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저희 알아서 할게요. 들었죠? 애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대기업 다니면서 그 정도 돈도 안 모아놨겠냐고요.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겠어. 그러면 일단 내 수중에 꺼낼 수 있는 돈은 1억 정도 있으니까 그걸 보태주마. 그래도 괜찮겠어? 예, 아버지. 아버지 편한 대로 하세요. 전 괜찮아요. 남편은 뭐라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할 때 1억을 지원받아 집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라면 저와 남편이 돈을 좀 모아놔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남편이 왜 그렇게 집안에서 겉돌았는지 눈치를 어느 정도 챘어요. 남편만이 그 집에서 겉돌고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남편에게 친애의 정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모 눈치나 보는 시부, 둘째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 형에게 과도한 열등감을 품고 있는 시동생까지. 정말 이 집에서 정을 못 붙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대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을 향했던 시모의 가시가 저한테 향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명확하게 저를 노리고 있었죠. 너희 시아버지가 너한테 오냐오냐 한다고 기고만장하지 말아라. 그거 다 겉으로 보여주기 식이야. 공무원 며느리가 밥 먹여줘? 그저 허영허식이 아주 쩔어서는. 시모의 말 때문에 시부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시부는 진짜 진심으로 며느리인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이유는 아들만 둘인 집에 들어온 첫 번째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시부가 좋아하는 직종을 가졌으니 더했고요. 시부는 저를 볼 때마다 불러서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거 먹으라며 따로 한우도 챙겨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보는 시모는 정말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걸 막으려고 하더군요. 제 눈에 시모는 시부의 사랑을 빼앗겨서 초조해하는 어린애처럼 보였어요. 시부가 제게 잘해줄 때마다 시모는 저를 더 괴롭혔거든요. 시부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미 했던 설거지 트집 잡아 한 번 더 시키거나 복장이나 머리를 지적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은 참아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참을 수 없는 부분은 따로 있었죠. 명절 때 일이었는데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일어난 참이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던 시부는 멀리 나가지 않는다며 밖에 준비해둔 선물 잘 들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거실로 나와 현관으로 가는데 현관 앞에 시부가 말한 선물이 있더라고요. 8개나 되는 선물 상자들이 있었는데 시모가 그 중에서 2개를 골라주더군요. 안쪽을 슬쩍 보니 누가 봐도 생필품 세트였어요. 나머지는 고운 보자기에 포장된 누가 봐도 비싼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수상하다고 여겨질 만한 게 눈에 보였어요. 선물이 모두 2개씩 딱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아들들 둘에게 4개씩 나눠주라고 준 것 같아 보였죠. 나머지는 산삼에 자연산 송이, 한우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비싼 것들은 다 놔두고 시모가 생필품만 챙겨주더군요. 처음에는 시부가 그것만 주라고 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빈정이 상하긴 해도 별말 안 했죠. 미안해. 장인 장모님한테 드릴 선물은 내가 따로 준비했어. 남편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그걸 따로 준비해? 우리가 같이 준비한 선물 있잖아. 아니, 아버지가 주신 거. 사실은 아버지 의도는 아닐 거거든. 어머니가 내 건 항상 저렇게 중간에서 가로채서 동생한테 줘서 아마 이번에도 예전처럼 행동하신 걸 거야. 내가 미리 사과할게. 그리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선물도 하나 더 사놨고. 뭐? 여태까지 계속 당신이 그런 취급당했다고? 아버님은 계속 모르시고? 그거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해봐야 아버지한테 안 먹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 재혼 부부거든. 그것도 불륜으로 만나서 열렬히 사랑해서 재혼한 케이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말이라면 아주 똥으로 매주를 만든데도 믿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인 거지. 아들보다 여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 제가 생각한 것과는 딴판인 시부의 모습에 솔직히 당황했어요. 남편은 그간 시부에게도 시모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갈 순 없었어요. 게다가 이게 시모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시부도 알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시부가 알고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뿐인 걸로 끝내더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주말에 친정엄마가 시댁에 전해주라고 한 선물은 차에 두고 제가 새로 산 생필품 세트를 2개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왜 장모님한테 받은 선물을 안 가져가냐고 묻길래 일단 따라오라고만 했죠. 그렇게 들어가서 시부를 만나고 생필품 세트 2개를 전해드리며 시부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번 명절에 아버님이 보내주신 명절 선물 세트 너무 감사했다고 비슷한 거 보내셨어요. 하면서 명절 선물 세트를 건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며 비웃으며 그러더군요. 이거 봐요. 없는 집안의 딸 며느리로 데려오니 명절에 이런 선물만 주고 성의가 없네 성의가. 비웃는 시모를 보며 저는 싱긋 웃으며 시부에게 말했죠.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몇만 원짜리 명절 선물 세트에 몇십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도 준 사람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그 전에 챙긴 선물이 있긴 한데 아버님이 주신 선물 보고 그거 줘도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에 시부가 순간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자연산 송이에 한우, 산삼까지 준비해서 보냈는데 명절 선물 세트만 달랑 갔어? 전 잘 몰라요, 아버님. 그냥 어머님이 그날 현관에서 저한테 주시는 대로 받아왔거든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시면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 되더군요. 이런 식으로 반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죠.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돈댁 드리라고 준비한 선물은 다 어쨌어? 선물요? 난 분명히 줬는데 너희가 못 받은 거 아니니? 전 받은 적 없고 남편도 받은 적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남편도 명절에는 이렇게 명절 선물 세트만 계속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 거라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타격에 이은 2번째 타격을 맞은 시모가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 당신 설마 이제껏 내 아들한테 줄 선물까지 안 줬던 거야? 이 사람이 그거 다 어쨌어? 어? 여보, 그러니까. 어디 손댈 게 없어서 사돈댁 가는 선물에 손을 대? 내가 당신 돈 쓰는 거 뭐라고 한 적 있어? 집에서 놀고 먹으며 돈 쓴다고 뭐라 한 적 있냐고? 당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른 사람 것까지 탐내는 거야? 다시 다 가져와. 그거 어디다 갖다 줬어?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게다가 시모의 아들인 둘째 아들이었죠. 시모는 살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바보같이 그것도 스피커폰으로 말이죠. 아들, 엄마야. 무슨 일로 전화했어? 좋은 소식을 들고 전화한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 뒤에 들려온 시동생의 말에 거기 있던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번에 엄마가 준 산삼이랑 자연산 송이 더 없어? 그거 되파니까 돈 엄청 되던데? 2세트씩 4개 다 팔아서 용돈 많이 벌었거든. 더 있으면 좀 갖다 줘. 그 말에 시부 얼굴이 완전 시뻘겋게 터질 것처럼 변하더군요. 피가 머리로 몰렸는지 완전 화가 잔뜩 나 보였어요. 시모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전화기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시부 눈치를 봤죠. 여보, 그게... 당신 진짜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아무리 당신 자식 아니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사돈댁한테 줄 선물을 중간에서 가로채? 거기에다 그걸 제 자식한테 다 몰아줘? 열내며 소리치던 시부가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카드 가져와. 안 가져오면 당장 카드 끊어버릴 거니까 당장. 시모는 그 자리에서 시부에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었지만 시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결국 시모는 가지고 있던 시부 카드를 뺏기고 용돈을 다 쓰게 됐더라고요. 시부는 미안하다고 명절에 제가 가져가야 했을 선물 세트 대신 돈을 주시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달래려고 애썼어요. 사실 화가 난 대상은 시모였고
시부에게는 그런 사과를 받을 일도 없었지만 시모 보라고 시부에게 더 살갑게 굴었죠. 결국 시모는 저를 완전히 적으로 인식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시부의 관심을 다 뺏길까봐 걱정돼서인지 집으로 저를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자연스레 시모가 일을 시키는 것도 사라졌죠. 그렇게 저는 편해졌고 남편은 예전보다는 더 나은 상황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집에는 또 다른 경사가 생겼어요.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 상견례를 위해 만났던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동서가 될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있는 엄청난 여자였거든요. 마치 나 정말 돈 많아요 라고 광고한 듯한 모습에 솔직히 움찔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모든 소품을 명품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는 어른들 보러 나오는 자리에 명품을 휘감고 온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 결혼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시댁이 그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시동생이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했네요. 시동생도 똑같이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거든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잘 됐다 싶기도 했죠. 그런데 시모는 둘째 며느리 될 여자를 보더니 너무너무 좋았는지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돈 많다고 우리 집도 기죽으면 안 된다며 둘째 결혼 때 힘 좀 쓰라고 아주 옆에서 난리였죠. 그렇게 시동생 결혼식은 무척 빨리 진행됐어요. 상견례를 하고 거의 3개월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죠. 혼전 임신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결혼한 것도 의아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저와 남편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 쟤 정말 시집 잘 갔더라. 시댁에서 5억짜리 집 해준다고 했지? 들었어. 시댁이 잘 산다던데. 흔쾌히 집 해줬나 봐. 둘째한테 5억짜리 집 해줬으면 첫째한테는 더 비싼 집 해줬겠지? 암튼 돈 많은 집안 잘 물었네. 이런 이야기를 동서의 친구들이 나누고 있더군요. 저랑 남편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거든요. 당신 아버님한테 뭐 들은 거 없어? 나한테 말해줄 것 같아. 설마 진짜 주신 거야? 전세 뭐 이런 거 아니고? 나도 몰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 아, 근데 왜 해줬을 것 같지? 남편은 불길한 기분에 영 우울한 표정이더군요.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일단 진정하고 결혼식이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집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었죠. 시동생 부부는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비행기 표가 예약된 터라 일단 가족들 모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는 선약이 있어서 좀 늦게 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동생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왔더군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을 보고는 씩 웃더니 말했어요. 형은 이제 완전히 끈 떨어졌어. 아버지가 이번에 나 결혼하면서 아버지 아파트 증여해줬거든. 형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야. 아버지가 진짜 그 집을 증여해줬다고?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같아?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어쨌든 이제 앞으로 그 재수없는 면상 이 집에 들이대지 마. 여기 형 자리 이제 없으니까. 알아들었지? 시동생은 그간의 열등감을 모조리 털어내듯 남편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를 퍼부었어요. 대기업에 취직해 부지런히 생활하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형과 매번 비교당하는 시동생의 열등감인 것이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했죠. 그렇지만 해도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듣고 있는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부가 없으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저한테 쐐기를 박더군요. 그러게,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아버지도 너한테 뭐라도 주려고 하지 않았겠니?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 없다는 뜻이야.
괜히 아버지 심기 거스르지 말고 다시는 집 찾지 마. 아예 저희를 이 집안에 발도 못 들이도록 만들 심산이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듯 시모에게 되물었죠. 진짜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보이는 대로 믿어, 보이는 대로. 네 동생한테 5억이나 준 거 보면 너희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잘 사는 우리들한테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살아, 너희들끼리. 시모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거 다 아줌마 짓이죠?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살살 꼬셔서 동생한테 증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처음에 저 결혼할 때 그 집 주려고 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시부 명의의 그 집이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 전처 자식에게 갈까봐 걱정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결혼도 급하게 시킨 모양이고 그 결혼을 이유로 집까지 증여해달라고 했겠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너 시아버지한테 예쁨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까부는 거 아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시부가 문을 콱 열며 들어오면서 소리치더군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여보, 오셨어요? 얘네들이 저한테 당신이 둘째한테 5억짜리 집 증여해 준 거 진짜냐고 캐묻더라고요. 아니, 그 집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큰 소리 좀 냈어요. 그 집을 우리 집처럼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고요. 다만 두 아들에 대한 시부의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아버님, 정말로 아버님 집 둘째 도련님한테 증여한 거예요? 네가 그게 왜 궁금해? 너도 돈 욕심 나냐?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돈 욕심 난다고 네 시어머니랑 동서한테 그렇게 예의 없이 따져 물어? 내가 둘째한테 집을 해주든 말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너희도 1억 가져갔잖아. 제가 어머님이랑 동서한테 예의 없이 굴었다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네가 첫째 결혼할 때 돈 적게 줬다고 동서랑 너희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다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말해서 해결될 일이야? 말하려면 나한테 하지, 어? 맹세코 그런 말 한 적도 없었어요. 그 증여 사실조차 방금 전에 알았는데, 그리고 동서를 만난 건 결혼식에서 사진 찍을 때가 다였어요. 그런데 시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완전 답정너였죠. 답은 정해져 있고 제가 그에 맞춰야 하는, 그렇지만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시부 옆에서 실실 웃는 시모를 보니 대략 느낌이 왔어요. 이 인간들이 그 5억짜리 집 뺏길까봐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린 거였어요. 저랑 남편이 시부에게 미움받도록 말이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급했나 보더라고요. 내가 둘째한테 다 들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마라. 오냐오냐 예쁘다 해줬더니 아주 사람을 갖고 놀아. 너한테 실망이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가 해준 거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내 재산만 탐내는 너희들은 나하고 이제 인연 끝이야.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제가 한마디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말을 못해요? 제가 아버지 친자식인데. 저한테 1억 주고 동생한테 5억짜리 집 해주신 이유가 뭔데요? 넌 동생한테 그 정도도 양보 못 해줘? 사내 새끼가 돼서 가족들 거 탐내고, 어? 1억 받아간 것도 다행으로 알아. 여기서 더 열받게 하면 그 1억도 다시 돌려받을 테니까. 가족요? 저 인간들 평생 제 가족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아버지도 제 가족은 아닌 것 같네요. 아버지 생각 잘 알았으니 아버지 말대로 2번 다시 안 찾을게요. 인연 확실히 끊어주면 되는 거죠? 저 봐. 저 자식은 속이 좁아서 안 되는 거야. 오냐? 오지 마. 너 같은 자식 나도 필요 없어. 어디서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난리야? 당장 꺼져.
나가라고! 시부가 윽박지르자 옆에서 시모와 시동생은 아주 좋아서 웃고 있더군요. 자기들 생각대로 잘 됐다 싶었나 봐요. 저는 남편을 말릴 생각으로 말했어요. 여보, 괜찮겠어? 이렇게 그냥 가면 가족들이... 가족? 당신도 봤잖아. 여기 내 가족 없어. 이제 앞으로 내 가족은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뿐이야. 나가자. 여기 1초도 있기 싫으니까. 남편과 저는 시댁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시댁과 저희는 인연을 끊었죠. 상심하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와 친정 식구들은 남편과 함께 여행도 자주 갔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갔고요.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점차 남편의 상처도 아물고 있었어요. 새로 생긴 딸아이 보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그쪽 생각은 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연락 올 일 없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바로 시모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이제와 연락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도 물었더니 남편에게도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전화를 안 받았대요. 보통 몇 번이나 연락을 안 받으면 연락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집요하게 연락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주말 오후쯤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시부 돈으로 열심히 사치스럽게 살던 시모는 얼굴이 아주 헬쑥해진 데다가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영 끊게 만든 사람이 시모와 시동생인 걸 아는데 어떻게 고운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못 올 것이라도 왔니? 아들 집에 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아들요? 그래. 우리 아들 어디 있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락을 하지 말라느니 연 끊고 살라더니 왜 이제 와서 아들 타령하는 건지. 여보, 안 들어오고 뭐해? 남편이 제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현관문 쪽으로 나오며 물었어요. 그러고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딱 정색하더라고요. 아, 여보, 이분이 여기 와서 아들 찾으시는데? 여긴 왜 찾아오셨어요? 전화 그렇게 하시더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대? 중요한 말이야. 너희 아버지 암 걸리셨다. 대장암 2기래.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데 네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희 아버지 평간호 좀 해. 남편은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는 듯 말문이 막힌 모습이었고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일이에요? 언제는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하시겠다면서요. 분명히 마지막에 봤을 때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면서요. 그땐 이런 일도 본인들이 다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화를 내며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새초롬한 모습으로 받아치더군요.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친아들이 당연히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번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쳤어요. 의붓자식보다 못한 친아들 어디에다 쓰게요? 분명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했어요. 저희 사이 인연 끊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귀찮게 굴지 마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들 가족끼리. 강경한 남편의 모습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군요. 현관문을 닫으려는 남편을 억지로 말리며 시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집에 가서 너희 아버지 얼굴 보고 가. 그래도 아버지 아프다는데 얼굴은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야. 그것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남편은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긴 암에 걸렸다니 한번 가보긴 가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천륜이 끊어지는 건 아닌지라 남편도 마음이 좀 약해진 모양이었어요. 딱 한 번이에요.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것뿐이었는데도 시모는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저도 남편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시부를 보러 병원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거의 2년 만이었죠. 병실에 들어가니 시부가 앉아 있었고 저희 얼굴을 보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시모가 두 사람 사이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 아들 왔어요. 예, 너도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어서 앉아. 이것 좀 봐라. 네 아버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네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니? 시모는 저희의 동정심을 자극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부모님은 아니니 일단 시모의 헛소리를 듣고 있었고요. 시모는 점입 가경이었죠. 당신도 이제 걱정 말아요. 당신 아들이 이제 왔잖아요. 장남. 맏며느리랑 장남이 당신 잘 보살펴 줄 거야. 또 튀어나온 그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우리더러 자식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머님은 그 일에 한몫하셨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버지를 보살펴요? 친아들보다 아끼는 둘째 아들은 어디 가고 두 분만 계세요? 걔들 없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불러와요. 남편은 당장 시동생과 동서를 불러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동생네 없으면 지금 당장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시모가 그제야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동생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병원으로 들어오더군요. 바쁜 사람은 왜 불러? 아버지 왜 안 모시냐? 네 일 아니야? 이게 왜 내 일이야? 형이 친아들이잖아. 그러면 친아들이 아버지 데려가는 게 맞는 말이지. 친아들이고 가짜 아들이고 뭐가 중요해? 받은 만큼 하면 되지. 네가 받은 5억 딱 그만큼 아버지 책임져. 네가 그만큼 하면 난 아버지한테 받은 1억만큼 책임질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친아들보다 증여 많이 받아갔잖아. 형, 우리가 증여 좀 받아갔다고 아버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재산들 다 형 건데. 말은 똑바로 해. 너랑 어머니도 돈 받는 거거든? 나한테 아버지 모시게 하려면 5억 받은 거 토해내. 그거 아버지한테 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아버지 모실게. 그걸로 수발들 때 드는 인건비며 병원비며 노동비까지 해야 하지 않겠어? 줬다 뺏는 게 어딨어, 형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그 돈은 없어. 형이 아무리 원해도 못 주지. 누가 나한테 달래? 아버지한테 돌려주라고. 아니면 집을 팔아서라도 가져와. 아니면 그 집을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주던가. 그 집이 아직 있을 것 같아? 벌써 팔아서 사업 미천으로 썼지. 그 이야기에 조용히 있던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뭐라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걸 팔아서 사업 미천으로 써? 너 얼마 전에 사업도 망하지 않았어? 내가 그거 줄 때 절대로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인데 그럼 어떡해요?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적자가 나는 게 제 잘못은 아니죠. 그럼 다른 일을 찾아봤어야지. 넌 장사에 소질 없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그걸 안 지켜서 지금 그 집을 날렸다고? 내가 너한테 그 집 줄 때 너 뭐라고 그랬어? 날 더 잘 모시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게 잘 모시는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염치도 없으시네. 친아들 있으면서 데려온 자식한테 수발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바빠요. 바빠서 못하는 걸 어쩌라고요? 집을 팔아버린 일은 시부와 상의가 된 일은 아니었는지 시부가 이 사실을 알고 불처럼 화를 내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불러왔잖아요. 형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왜 핏줄도 아닌 사람한테 부양을 하라고 난리야? 그럼 넌 아버지 부양도 안 할 거면서 증여로 왜 5억짜리 집을 받아갔어? 책임을 안 질 거면 받지를 말았어야지.
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줬겠어? 남편 말에 시부모와 시동생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하긴 뭔가 해주기로 한 게 있었으니 그 5억짜리 집을 줬겠죠. 내친 김에 남편이 시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말해보세요. 5억 집 증여해줄 때 뭐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시부가 아닌 시모가 대답하더군요. 여보, 아무 말 하지 마요. 말하지 마. 네, 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듣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희는 부양 의무 모두 포기하겠으니 법적 부인이신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책임도 다 지세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서더니 말하더군요. 얘,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네 아버지는 어쩌고? 그런 건 가족끼리 알아서 하셔야지 왜 남한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나 혼자 했어. 했는데 너무 버거워서 그렇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니? 너희들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동서한테 말하세요. 도련님이야 바쁘다지만 동서는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톡 쏘아붙이자 시모가 시동생과 함께 온 동서에게 눈길을 보냈어요. 동서는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눈을 찌푸리더군요. 그래, 둘째 며느리, 네가 해야겠다. 5억 받은 아들이 못하면 며느리인 너라도 해야지. 안 그러냐? 너도 우리 아들이 가져간 5억짜리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잖아. 이제 그 값을 해야지.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5억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 엄마가 아버지한테서 받아다 준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생색인데? 그리고 난 저 아저씨를 우리 아버지로 절대 생각 안 해. 살면서 형이랑 얼마나 비교를 당했는데? 그게 괘씸해서라도 병간호 절대 못해. 남편은 시동생 말에 그저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그간의 비교에 피해를 입은 쪽은 단연 남편이었음에도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동생을 보며 정말 어이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온 뒤로 조용히 우리 말만 듣고 있던 시부는 시동생 이야기에 깜짝 놀란 표정이더군요. 시동생이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하긴 돈 많고 몸 건강했을 때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시부에게 남은 게 얼마 없으니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자기 생각한 대로 짓거리는 거죠. 아마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결국 5억짜리 집을 줄 정도로 애틋하게 생각한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저딴 생각이 그득한 걸 듣고는 시부 표정은 완전 무너지더군요. 그걸 불쌍하다고 여겨야 할지 자업자득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시동생과 시모는 아예 시부는 생각도 않고 서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럼 돈이라도 내.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그 돈이라도 줘야 간병인이라도 부르지. 엄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으면 네 마누라한테라도 빌려. 부자라며.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데도 매번 명품만 두르고 다니잖아. 우리 와이프 부자 아니야. 아, 내가 아버지한테, 아니, 아저씨한테 받은 돈으로 와이프한테 명품 사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돈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었어요. 부자 며느리라고 좋아하더니 사실은 아들 돈으로 부자 흉내만 내던 여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 설마 그 사업한다고 받은 돈을 네 마누라 치장하는데 다 쓴 거야? 정말로 그런 거냐고? 내가 그 돈을 어디다 쓰든 그게 뭔 상관인데. 그리고 사업하면서 돈 없는 티 내면 얼마나 웃겨 보이는 줄 알아? 이게 다 품위 유지비야, 품위 유지비. 얼토당토 않은 말을 짓거리는 시동생을 보며 속으로 한참을 웃었네요. 명품을 두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닌데 자기 돈도 아니고 의붓아버지 돈으로 부자 흉내를 내는 사람이 둘이나 여기 있더군요. 너 그러면 진짜 한 푼도 없어?
내가 돈 많이 모아두라고 했잖아. 그것도 없어? 네, 없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 엄마. 그리고 수발도 안 들 거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이제 아들한테서 졸업할 나이 지났잖아. 여태껏 자기 입에 떠먹여주던 시모에게 쿨하게 이별을 고한 시동생은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시모가 쫓아가며 이야기 아직 안 끝났다며 붙잡으려 했지만 시동생은 매몰차게 친엄마까지 버리고 나갔죠. 결국 시동생도 사라지고 시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난 수발 못 들어. 이렇게는 못 산다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가 쫓아오면 난리쳤지만 모두 거절했고요. 시모를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약 한 달하고 보름 뒤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애비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수발 들라고 안 할 테니까 와서 이야기만 듣고 가. 저희는 이제 상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인간들을 몰랐어. 네 동생 아니지? 그 여자아들이 우리 집에서 돈 되는 물건들 다 들고 나갔을 때도 참았다. 그런데 그 여자도 집 세놓고 전세금 들고 튀려고 했지 뭐냐. 내가 그 전에 카드 정지하고 통장이며 비밀번호 다 바꿨더니 그제야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구나. 그 망할 옆에 내가. 말 들어보니 집안 꼴이 아주 콩가루가 다 됐더군요. 시모는 아들보다 한 발 늦게 도망칠 준비를 하다가 각성한 시부에게 제대로 혼쭐이 났나 보더라고요. 씩씩대며 말하는 시부에게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시게요? 다 정리됐으니 다시 돌아오라고요? 매몰차게 친자식 버릴 때 저희 이야기도 좀 듣지 그랬어요. 저희가 돈에 환장한다고 믿어놓고 이제 와서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데요? 미안하다. 나는 정말로 그 여자 말대로 너희가 그런 말을 한 줄 알았어. 그 집은 어차피 너희 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해서 나는 괘씸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그 여자 계획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후회가 너무 늦으시네요, 아버지. 친자식이랑 인연 끊으려고 했을 때 우리 이야기도 들어줬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으셨겠죠. 5억 증여? 걔한테 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아버지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해줄 거라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 와이프까지 의심하는 건 좀 아니었잖아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나는 그동안 그 여자 말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아버지한테 저희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도 저희한테 직접 사실을 확인할 생각도 없었다는 그 점이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시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은 그간의 차별에 대해 모조리 다 쏟아부었어요. 여태 차별한 거 다 참았어요. 나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자기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이제야 저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믿고 싶겠어요? 그 여자 이간질 한 번에 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세우려고요? 시부는 남편 말에 결국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남편도 그 이상은 그저 화풀이일 뿐이라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시부에게 화내진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픈 건 아픈 거고 저랑 영 끊겠다고 한 것도 저는 가볍게 받아들인 적 없어요. 그러니 뱉으신 말에 책임지세요. 결국 시부는 본전도 못 찾고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시부에게 따로 연락은 안 했네요. 다만 몇 달 뒤 남편의 삼촌인 시부의 남동생이 찾아왔어요.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시부는 본인 남동생을 보호자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력이 딸려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대신 재산을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찾아와 시부 근황을 알려줬어요. 분명히 시부가 알려주라고 시킨 거겠죠.
들어보니 시모가 한바탕 휘몰아치고 갔더라고요. 일단 시삼촌이 온 당시에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전 시모가 이혼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붙어 있다가 유산이라도 먹으면 더 이득일 테니까요. 그런데 시부가 엄청 독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력 없는 본인 대신 남동생인 시삼촌을 불러와서 아주 시모를 지옥으로 보내버렸더군요. 저희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그 다음날 시삼촌 불러다가 시댁집을 팔도록 했다고 해요. 시모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고 난리치니까 시부가 시삼촌에게 전세금을 받고 그 집을 내어줬답니다. 그러니 시삼촌은 자기가 전세 계약했다며 나오라고 시모를 내쫓았다고 했고요. 그렇게 나온 시모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지 시부에게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는 가정을 파탄내는 시모와는 함께 못 산다고 10원짜리 한 장도 아까우니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고요. 시모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다는데 그런다고 이혼을 못하는 건 아니죠. 게다가 알고 보니까 시부가 자기 의붓자식인 둘째 아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면 항상 사용증을 썼다고 하더군요. 갚을 사람은 시모와 둘째 아들로 해놓고요. 시모는 자기 친아들이 도망갔으니 시부와 헤어지면 그 돈을 모조리 갚아야 하는 신세인 거였죠. 그러니 절대 이혼은 안 하려고 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요?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을 요구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죠. 게다가 시부가 유산은 절대 안 줄 거라는 듯 매일같이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들여서 사치스럽게 돈을 펑펑 쓰니 시모가 멘탈이 아예 나가버렸나 봐요. 시부가 나 죽어도 너 절대로 이 돈 못 갚게 할 거라고 다 쓰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어쩔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빚만 잔뜩 짊어진 채 이혼했으니 열받아서 자기 아들 찾아다니고 난리도 아니래요. 아들놈 찾으면 그 명품부터 팔아치워서 돈 마련한다고 말이죠. 참 한심한 가족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다 퍼다 준 자기 친아들한테 배신당한 시모나 그런 시모에게 배신당한 시부나 다 똑같은 인간이었죠. 그렇게 최소한의 연락만 하며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시부는 치료 후 퇴원해서 통원 치료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변함없이 친정 부모님과만 긴밀히 지내며 살고 있고요. 속 썩이는 집안이랑은 안 보며 사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네요. 같은 물에서 엮이다 보면 똑같이 곤란해질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온 저희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글이 길어졌군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